달력의 마지막 밤, 북풍이 몰아치며 살을 내는 추위를 몰고 왔다. 부산의 한 조용한 동네. 14번지 집은 평소보다 불빛이 더 환하게 빛났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와 된장국 향기가 진한 뼈국물 냄새와 뒤섞였다. 퇴역 군인인 김영수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히며 화로에 숯을 피워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 박순자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했다. 막내딸 지은.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인 그녀는 골목길을 자꾸만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렸다. 오늘 그녀는 연인을 집에 데려와 소개하려 했다. 파혼으로 힘든 세월을 보낸 후 지은은 솔직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그 남자는 대구 출신의 자유로운 사업가 최민혁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박순자 할머니는 내심 걱정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입을 다물었다. 비바람 부는 밤,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키 크고 마른 남자가 검은 방수 재킷을 입고 후드를 푹 눌러쓴 채 문 앞에 멈췄다. 지은이 환히 웃으며 뛰어나가 그를 맞았다. 왔어. 비바람에 춥겠다. 우리 집 좀 조용하지.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그가 문턱을 넘자 박순자 할머니는 순간 몸을 떨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 민혁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딱딱했다. 예비 사위라기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흘렀다. 민혁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집 안을 자꾸 훑어보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몇 마디 예의상 말을 건넨 뒤 담배를 피우며 침묵했다. 지은은 밝게 웃으려 했지만 가끔 불안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숨기는 듯 보였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민혁은 손님용 작은 방에서 묵게 되었다. 하지만 자정이 넘자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켜졌다. 바깥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나 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깨어있나 대답은 없었다. 다만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위층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도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희미한 바람소리가 마치 속삭이듯 들렸다. 나가, 여기서 나가. 그 순간 이웃집 흰 고양이가 창틀 위로 뛰어올라 집 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은 붉게 빛났고 길게 우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손님방의 노란 전등 아래 키 큰 그림자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민혁의 손에는 어두운 방수 재킷에 쌓인 무거운 물건이 들려 있었다. 축축한 나무 계단이 삐걱이며 뼈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혁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그의 눈은 달 없는 밤의 물처럼 어두웠다. 머릿속에서 깊은 어둠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번만 하면 돼. 가져가고 떠나. 민혁은 살금살금 지은이 잠든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창틈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불빛 아래 지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남자가 그녀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줄 전혀 몰랐다. 민혁이 나무 문을 밀자 경첩이 삐걱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지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다. 얇은 이불은 가슴까지만 덮여 있었고 마른 얼굴과 오래된 베개를 끌어안은 하얀 손이 드러났다. 민혁은 가까이 다가가 무표정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방수 재킷 끝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비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재킷 속에 숨긴 나무 막대기를 꽉 쥐었다. 한순간 그는 망설였다. 숨이 목구멍에서 멎는 듯 했다. 돈만 챙기고 가. 피는 필요 없어. 죽일 필요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다. 그때 지은이 몸을 뒤척이며 눈을 살짝 떴다. 민혁 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무 막대기가 밤의 올빼미처럼 내리쳤다. 묵직한 퍽 소리가 울리고 또 한 번 피가 벽으로 튀었다. 지은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놀란 눈을 부릅뜬 채 몇 초간 몸부림치다 멈췄다. 민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요란한 소리에 박순자 할머니가 깨어났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현관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딸의 침대 위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비췄다. 누구야? 저예요. 민혁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할머니가 몇 걸음 다가가자 눈앞의 광경에 비명을 질렀다. 지은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세상에,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할머니가 도망치려 했지만 민혁이 가슴을 세게 밀쳤다. 할머니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고통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밧줄이 할머니의 목을 조였다. 어둠 속에서 민혁의 근육진 손이 뱀처럼 단단히 조였다. 할머니는 발버둥 치며 발로 차고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몇십 초 만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뛰어올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여보 지은아, 민혁은 계단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붉게 충혈된 짐승의 눈이었다. 너는 뭐야?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대답 대신 민혁의 나무 막대기가 할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했다. 입에서 피가 쏟아지며 할아버지는 쓰러졌다. 민혁은 할아버지를 거실로 끌고 가 목도리로 목을 마지막으로 조였다. 세 사람의 목숨 30분도 안 되어 사라졌다. 차가운 바닥에 모두가 쓰러진 후 민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재킷을 벗고 문틀에 손을 닦았다. 주위는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다. 벽시계는 새벽 3시 13분을 가리키며 똑딱거렸다. 민혁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서랍, 옷장, 책상을 뒤졌다. 현금, 스마트폰, 노트북을 챙긴 뒤 발밑의 시신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도 막는 이 없었고 울음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만 창틀 위에 앉은 흰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민혁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민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양이를 보았다. 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간다. 너도 나 잊어. 이 작은 악마야. 그는 문을 열고 짙은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갔다. 등 뒤의 문은 마치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부드럽게 닫혔다. 다음 날 아침, 안개는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하늘은 불길한 잿빛이었다. 부산의 좁은 골목, 14번지 집은 평소 이웃들의 인사소리로 따뜻했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이웃인 최영희 할머니가 마당을 쓸며 눈썹을 찌푸렸다. 오늘 김영수 할아버지 댁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평소면 박순자 할머니가 텃밭에 물 주고 있을 텐데 할머니는 빗자루를 세우고 집을 바라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소리도 불빛도 없었다. 더 이상한 건 어젯밤부터 김영수 할아버지 댁 창틀에 앉아있던 이웃집 흰 고양이였다. 털이 곤두서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등골이 서늘해진
최영희 할머니는 망설이다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박순자 할머니, 김영수 할아버지 지으나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밀어보니 잠겨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이웃 몇 명을 불렀다. 젊은 청년 하나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뒷문은 잠겨 있었지만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창틈으로 들여다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피!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사방에 피!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정문을 부수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집안은 피냄새, 시체 냄새, 오래된 향냄새가 뒤섞여 숨막혔다. 거실에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보라색 얼굴로 입을 벌린 채 누워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려 했던 것처럼 침실에는 박순자 할머니와 지은이 멀지 않은 곳에 쓰러져 있었다. 둘 다 목이 졸리고 얼굴은 심하게 맞아 일그러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이 하룻밤 사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한 수사관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야. 이건 살인의 쾌감을 느낀 짓이야. 집구석에 조상, 제단 사진이 기울어져 있었고 침실 커튼은 누가 세게 잡아당긴 듯 찢겨 있었다. 계단 옆에는 피가 번진 자국이 부엌까지 이어졌다.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밥 3그릇이 남아 있었고 박순자 할머니의 숟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벽시계는 새벽 3시 13분에서 멈춰 있었다. 갑작스러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모두를 오싹하게 했다. 커튼이 펄럭이며 마른 피와 향타는 냄새가 퍼졌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했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상하게도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밤에 비명을 듣지 못했다. 설마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죽은 건가? 마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음기가 무거웠어. 누가 문틈으로 날 쳐다보는 것 같았지. 그날 오후 큰 비가 쏟아졌다. 마치 죄악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흰 고양이는 사라졌고 창틀에는 피 묻은 털 한 줌만 남았다. 열나번지 집은 그날 오후 봉인되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철수했고 집은 섬뜩한 고요에 잠겼다. 비는 계속 뿌리며 차가운 빗방울이 기와 지붕을 타고 뒷마당 바나나 잎 사이로 흘렀다. 바람이 길게 울며 누군가 밤에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다. 현장 감시를 맡은 노인 경비원이 집 맞은편 초소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는 수많은 사건 현장을 지켰지만 오늘 밤처럼 서늘한 적은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정문 앞 가로등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손전등 불빛만 남아 희미하게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지은의 2층 침실 창문이 살짝 열렸다. 노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럴 리 없어. 집은 잠갔다. 갑자기 집 안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검은고 소리 같았다. 서늘하고 느린, 꿈속에서 울리는 듯한 슬픈 곡조. 노인은 눈을 부릅떴다. 아냐, 그 안엔 아무도 없어. 음악이 멈추고 나무 문에서 3번의 가벼운 노크 소리가 났다. 톡, 톡, 톡. 아침에 경찰이 문을 부술 때 들렸던 그 리듬이었다. 바람이 휙 스치며 타다 마냥 냄새를 실어왔다. 노인은 목에 건 염주를 꽉 쥐었지만 염주가 땅으로 떨어져 알알이 흩어졌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삐걱, 삐걱, 삐걱. 이어 어린아이 발소리가 부엌에서 의자를 스치며 쿵쾅거렸다. 여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지은아, 밥상 차렸어. 밥 식는다. 노인은 전화기를 들었지만
화면은 검게 변했고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한 또 다른 얼굴, 하얀 눈, 긴 머리카락이 피로 덮인 얼굴. 노인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목에서 멎었다. 갑자기 가로등이 다시 켜졌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검은고도, 노크도, 발소리도, 목소리도. 마른 바닥에 젖은 발자국 하나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교대를 요청했다. 이유를 묻는 이는 없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 검은 눈, 뜨거운 차도 잡지 못할 만큼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 주었다. 교대원이 초소를 정리하다 구석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한 줄, 떠나고 싶지 않은 자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날은 차가웠다. 새벽녘 비가 멈췄지만 땅은 여전히 축축했다. 풀밭은 축축했고 하늘은 두꺼운 먹구름으로 뒤덮여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사팀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으로 돌아왔다. 기레무 구진이와 나사나이가 사교와 계시대 모냐카데와 나갔다고도 지가 시대 있다. 중위 강민. 기술 감식을 맡은 그는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집 안을 샅샅이 살폈다. 계단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이 멈췄다. 이상한 발자국. 강민은 허리를 숙였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 아직 축축한 진흙 자국이 있었다. 몇 시간 전에 찍힌 듯했다. 다른 경찰이 휴대폰으로 비춰보며 확인했다. 분명히 남자 신발, 큰 사이즈야. 김영수 할아버지 거일 리 없어. 우리 팀 것도 아니야. 강민은 기록하며 중얼거렸다. 그가 돌아왔어. 2층에 올라갔을 때 모두를 얼어붙게 한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다. 커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뒤로 지은의 침대 머리맡 벽 틈에 꼼꼼히 숨겨진 천팔찌가 나왔다. M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연인이나 깊은 관계에서나 주고받는 민속 풍수 팔찌였다. M은 민혁, 한 경찰이 내뱉었다. 피해자의 연인. 마치 강민은 눈썹을 치켰으며 침묵했다. 지은이 사건 당일 저녁 남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한다고 했어. 같은 시각 검시소에서 법의학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세 피해자 모두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고 목이 졸렸다. 잔혹함은 범인이 증오심이나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범행했음을 시사했다. 현장 부엌에서 또 다른 섬뜩한 발견이 있었다. 식탁 옆 바닥에 피 묻은 작은 손자국.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4개뿐이었다. 젊은 경찰이 머리를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가락 4개인 사람이 어디 있어. 미신 따질 때 아냐. 강민이 손자국에서 눈을 떼지 않고 끼어들었다. 증거가 필요해. 유령이 아니야. 하지만 어젯밤 현장을 떠나며 그는 창가에 서 있던 그림자를 보았다. 머리만 내밀었다가 순찰차 헤드라이트에 녹아 사라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관계를 조사했다. 지은은 이혼 경력이 있었다. 전 남편인 윤석은 이혼 후 처가와 불화가 심했고 재판 후 위협한 적이 있었다. 정찰팀이 대구 근처 소도시로 파견되었지만 주민들은 윤석이 22일 내내 마을에 있었고 조상제사 준비를 도왔다고 확인했다. 심지어 그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수사는 민혁으로 좁혀졌다. 강민은 손에 든 천팔찌를 꼼꼼히 살폈다. 다른 실밥 옆에 작은 점 3개가 새겨져 있었다. 중요한 누군가를 상징하는 표시.
그는 몸을 떨었다. 세 사람의 목숨, 세 개의 점, 단 하나의 팔찌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소매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문 쪽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 커튼만 펄럭였다. 현장을 떠난 민혁은 익숙한 여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세 군데를 돌며 경로를 꼬아서 동해시 외곽, 대나무 숲 뒤에 숨은 국도변 여관 바다빛에 몸을 숨겼다. 부드러운 이름과 달리 그곳은 민혁의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그는 2층 복도 끝 사무실을 빌렸다. 벽은 낡았고 노란 전등은 흐릿했으며 침대는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렸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훔친 돈, 스마트폰, 김영수 할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노트북이 든 가방을 숨겼다. 첫날 밤 악몽이 시작되었다. 꿈속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흰 한복은 물에 젖어 축축했고 긴 머리는 얼굴을 거의 덮었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왔다. 바닥에 닿는 발자국마다 검은 물이 고였다. 한 걸음 거리에서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지은의 얼굴이 아니었다. 부서진 얼굴, 눈구멍에서 검은 피가 흐르고 입은 갈라져 살점이 베개에 떨어졌다.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시계는 새벽 3시 13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쳤다. 유리창에는 젖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5손가락, 비정상적으로 긴 손톱. 그는 닦아냈지만 닦을수록 자국은 더 뚜렷해졌다. 거울을 보니 뒤에 여인이 서 있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겁에 질린 그는 TV를 켰다. 화면에는 지은이 검은고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왔다. 옆에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박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피투성이 장면으로 바뀌었다. 민혁이 막대기로 누군가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 TV가 꺼졌다. 방은 고요했다. 시계 똑딱 소리가 귀를 찔렀다. 그의 생명을 거꾸로 세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리셉션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민혁은 열지 않았다. 젊은 여직원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여직원은 여관 주인에게 말했다. 그가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3사람이 서 있었어요. 주인이 물었다. 누구 젊은 여자, 노인, 할머니. 얼굴은 안 보였지만 눈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또 꿈을 꿨다. 이번엔 박순자 할머니였다. 침대 머리맡에 앉아 등을 돌리고 머리를 빗었다. 비정상적으로 긴 머리는 바닥까지 닿았다. 빗질할 때마다 피처럼 붉은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떨어졌다. 다음은 김영수 할아버지였다. 방구석에 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연기는 올가미 모양으로 피어올랐다. 어둠 속 누군가 속삭였다. 우리 목숨을 네가 빼앗았어. 이제 내 차례야. 민혁은 벌떡 일어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화장실로 뛰어가 세면대에 얼굴을 처박았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검게 변했다. 거울을 보니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은 깊이 꺼지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코와 귀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방은 그의 메아리만 되돌렸다. 그날 밤 민혁은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가방을 끌어안은 채 눈을 뜬 채로 있었다. 밖에서 여관 무한 카메라는 새벽 3시 13분 사무실 문이 저절로 열리며 다시 닫히는 장면을 포착했다. 마치 누군가 나가거나 들어온 듯
사무실에서 보내는 세 번째 밤, 민혁은 문을 잠갔다. 의자를 문에 걸쳤고 모든 불을 끄고 귀에 솜을 쑤셔 넣었다. 거의 48시간 동안 눈을 붙이지 못한 그는 물만 마시며 버텼다. 라면밖에 먹지 못했다. 그는 두려웠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고 3초 이상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은의 창백하고 부서진 얼굴, 뒤집힌 눈으로 그의 영혼을 파고드는 시선이 떠올랐다. 비가 철판 지붕을 가볍게 두드렸다. 방은 심장 뛰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톡, 톡, 톡. 그는 화들짝 놀랐다. 문 두드리는 소리, 뚜렷한 3번. 느리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톡, 톡, 톡. 이번엔 옷장 문에서였다. 민혁은 벌떡 일어나 과일 칼을 들고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왜 날 죽였어? 속삭임이 목덜미에서 울렸다. 그는 획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방의 전등이 깜빡였다. TV가 저절로 켜지며 흑백 영상이 나왔다. 3사람이 밥을 먹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된장국을 뜨고 김영수 할아버지가 생선을 집고 지은이 카메라를 보며 환히 웃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흐려지더니 피가 화면을 붉게 물들였다. 피 묻은 손이 렌즈에 바짝 붙으며 글자를 그렸다. 난 아직 안 죽었어. TV가 지직거리며 꺼졌다. 민혁은 전선 코드를 뽑았다. 몸이 덜덜 떨렸다. 돌아보니 침대 의자가 방 한가운데로 끌려나와 있었다. 그 위에는 박순자 할머니를 조른 목도리였다. 아냐, 나 아냐. 일부러 그런 거 아냐. 그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소리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쳤다. 입으로 흐느끼며 구원을 빌었다. 거울에는 그가 무릎 꿇은 모습 뒤로 새 그림자가 서 있었다. 노인, 할머니, 그리고 긴 머리로 얼굴을 덮은 여자. 모두 눈이 없었다.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에 놓였다. 내 차례야. 우리 목숨을 돌려줘. 창틈으로 바람이 휙 스쳤다. 커튼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는 숨막히게 무겁고 차가웠다. 누군가 귀 옆에서 숨 쉬는 듯 했다. 민혁은 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미끄러졌다. 어디선가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는 여관 로비로 뛰어들어 리셉션 데스크를 두드렸다. 사람이 있어. 방에 귀신이 있어. 리셉션 여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차에 말했다. 오늘 밤 그 층엔 손님 당신뿐이에요. 민혁은 굳었다. 아냐, 틀렸어. 셋이 있었어.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무실은 몇 달째 아무도 안 빌렸어요. 문은 늘 잠겨 있었죠. 민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틀 전 보증금을 냈다. 열쇠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흘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보았고, 들었고, 느꼈다. 가방을 열어 신분증을 꺼내려 했지만 안에 물건은 흙과 머리카락, 그리고 재로 젖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3시간도 안 되어 부산 경찰이 들이닥쳤다.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민혁은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싸쥔 채 중얼거렸다. 날 용서했나 떠났나 경찰이 포위했지만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방에 들어서자 차가운 기운이 퍼졌다. 희미한 피냄새 속에서 여인의 흐느낌이 들렸다. 그를
쉽게 죽게 두지 마. 민혁은 부산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눈은 초점 없었고 입술은 떨렸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동 중.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쫓는 듯 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자 그는 옆에 앉은 형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날 어두운 방에 가두지 마. 거기엔 그들이 너무 많아. 모두가 침묵했다. 범죄 후 불안에 떠는 용의자는 많았지만 민혁의 눈빛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지옥을 마주한 듯한 두려움이었다. 그는 취조실로 끌려갔다. 형사가 불을 환히 밝혔다. 서류가 가지런히 놓였다.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민혁이 중얼거렸다. 알아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 하지만 제발 그들이 날 따라오지 않게 해줄 수 있나요? 그게 누구야? 형사가 물었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턱에서 땀 한 방울이 책상에 떨어졌다. 붉게 변했다. 방 안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책상을 확인하니 맑은 물방울뿐이었다. 민혁은 건조하게 웃었다. 민혁의 눈빛이 멍해졌다. 봤지 저들이 그렇게 해 진술을 기록할 때 그의 손은 떨려 글을 쓰지 못했다. 형사가 대신 적었다. 하지만 피해자 이름 김지은을 읽자 민혁이 고개를 획 들었다. 눈이 핏빛으로 충혈되었다. 그녀 이름 부르지 마. 저기 앉아 있어. 그는 방 구석을 가리켰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날 보고 있어. 눈이 없어. 형사들이 몸을 떨었다. 방의 전등이 2번 깜빡이더니 꺼졌다. 10초도 안 되어 다시 켜졌지만 책상 위 펜은 두 동강 나고 잉크가 종이에 번졌다. 순간 잉크 자국이 세 방울 눈물처럼 보였다. 조사는 중단되었다. 민혁은 독방으로 끌려갔다. 교도관들은 그를 특별 감시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였다. 첫날 밤 지로 독방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렸다. 민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린 여자의 웃음, 작고 끈질기게 자장가 같았다. 확인하러 갔을 때 민혁은 맨손톱으로 벽을 긁고 있었다. 피가 흘렀다. 그는 속삭였다. 그녀가 자기 이름을 새기래. 벽에는 지은이 주문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가져온 교도관은 민혁이 밥을 먹지 않는 걸 보았다. 그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머리를 싸쥐고 있었다. 눈은 검게 그늘졌다. 누가 다가가면 뒷걸음치며 말했다. 날 끌어내리지 마. 거긴 차가워, 슬퍼, 손톱이 있어. 울음소리가 있어. 의사가 맥을 짚고 말했다. 열은 없어. 병도 없어. 정신이 뭔가에 의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어. 둘째 밤 또 자장가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혼을 이리로. 다음 날 아침 교도관 방의 향이 거꾸로 탔다. 향 끝에서부터 제가 손톱처럼 꼬였다. 스님이 초청되어 해원경을 읽으러 왔다. 교도소에 들어서자 스님은 멈칫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 새 원혼이 떠나지 않았어. 아버지의 원한, 어머니의 원한, 연인의 원한 모두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령의 그림자는 교도소를 뒤덮었다. 스이모 쿠치니 다사나이가 지에가 리카이 시데이타. 민혁은 더 이상 산자들 사이에 있지 않았다. 죽음의 세계로 서서히 끌려가고 있었다. 7호 독방의 세 번째 밤 북풍이 복도를 스치며 축축한 벽돌을 얼리듯
차가운 기운을 몰고 왔다. 당직 교도관들은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눈빛은 이름 없는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멍했다. 치로 독방은 형광등이 켜져 있었지만 구석까지 비추지 못했다. 민혁은 더 이상 웅크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 끝에 피로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주문. 기묘한 기호 같았다. 교도관이 지나가다 얼어붙었다. 그가 그린 건 범행 현장의 집이었다. 계단, 식탁, 거실 문 앞에 얼굴 없는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까지. 저들이 왔어. 오늘 다 왔어. 민혁이 중얼거렸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밧줄을 들고, 할머니는 부엌칼을 쥐었어.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흰 한복을 입고 있어. 갑자기 그가 머리를 쥐며 비명을 질렀다. 다가오지 마,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보지 마. 전등이 꺼졌다. 독방 전체가 3초간 어둠에 잠겼다가 다시 밝아졌다. 빛이 돌아왔을 때 교도관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치로벽에 짙은 붉은색으로 어린아이 손자국이 선명했다. 긴 손톱, 흙에서 기어나온 듯한 흠집. 문은 잠겨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새 교도관이 휘청였다. 민혁은 찢긴 죄수복으로 목을 메고 창살에 걸려 있었다. 눈은 뜨고 입은 마지막 말을 뱉지 못한 듯 벌어졌다. 두 손은 얼굴을 가리려는 듯 치켜져 있었다. 시멘트 바닥에는 피가 세 줄기 원을 그리며 흘렀다. 원 한가운데 언제 썼는지 모를 찢긴 종이 한 장. 떨리는 글씨로 적힌 한 줄. 그들은 법정은 필요 없어. 피로 정의를 원해. 법의학 보고서는 자살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공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있었다. 민혁의 왼쪽 손목에는 뼈까지 파고든 긴 손톱 자국이 있었다. 그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군가 그를 끌어올린 듯했다. 치로 독방은 봉인되었다. 그 복도는 더 이상 수감자를 받지 않았다. 교도관들은 그곳 야간 근무를 거부했다. 해원의식을 했던 스님이 나중에 말했다. 업보가 끝났소. 더 붙잡을 건 없어. 세원이 피로 채워졌어. 하지만 이곳은 이제 음계로 통하는 문이 되었어. 마음 약한 이는 가까이 가지 마시오. 민혁의 기묘한 죽음은 부산경찰서를 뒤흔들었다. 자살로 보고되었지만 모두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무언가가 개입했음을 알았다. 차갑고 끈질긴 초생하지 못한 새 원혼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뒤 민혁이 목을 맨 밤 당직을 섰던 두 경찰이 이유 없이 전출을 신청했다. 한 명은 매일 밤 철창 사이로 손이 뻗어 그를 차가운 시멘트로 끌어내리는 꿈을 꿨다. 다른 이는 병이 들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천장에서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사람들은 심리적 문제, 업무 스트레스라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작은 동네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따뜻을 했던 14번지 집은 봉인되었지만 밤마다 집 안에서 반복되는 부름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일어나 밥해요. 아버지 너무 피곤해요. 지은아 학교, 늦지 마. 처음엔 주민들이 착각이라 여겼다. 하지만 정의 수리공들이 집 안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걸 보고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다. 동네 노인이 말했다. 2층 창문을 흘깃 봤는데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눈 깜짝할 사이 사라졌지. 사람 그림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그림자 같았어. 아무도 14번지 근처에 가지 않았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이고
담쟁이 덩굴이 창문까지 기어올랐다. 이상하게도 쥐나 고양이조차 그곳에 얼씬하지 않았다. 바람이 바뀔 때마다 2층에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는 듯 동네 이장이 집을 철거하자고 제안했지만 조사하러 온 일꾼들은 10분도 안 되어 뛰쳐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벽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벽을 만지니 따뜻했어요. 누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소문이 퍼지며 아이들은 잠에서 울며 깨어났다. 얼굴 없는 여선생이 검은고를 가르치는 꿈을 꿨다. 음은 애달프게 울리며 사람을 보내는 곡 같았다. 어떤 아이는 몽유병처럼 14번째 앞에 서서 희죽 웃다가 끌려가듯 울부짖었다. 한 젊은 부부가 호기심에 집 앞에서 귀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일주일도 안 되어 그들은 14번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가 뒤집히며 아내의 얼굴이 땅에 처박혔고 안전벨트에 목이 졸려 즉사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당한 죽음과 똑같았다. 집 앞에 경고 표지판을 세웠지만 매일 아침 누군가 밀쳐놓은 듯 비뚤어졌다. 어느 밤 동네 가로등이 한순간 꺼졌다. 다시 켜졌다. 14번째 앞길에는 젖은 백색 국화 3송이가 벽돌 틈에 꽂혀 있었다.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새벽 3시 13분 민혁이 체포된 후 처음으로 2층 문이 열렸다. 깨어있던 몇몇이 커튼이 펄럭이는 걸 보았다. 침대 위에 새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창밖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혁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새 그림자의 집이라 불렀다. 매년 음력 12월, 한겨울, 떠나지 못한 영혼들의 계절이면 폐가에서 검은고 소리가 울렸다. 길게 떨리며 학살당한 가족을 대신해 우는 듯했다. 아무도 용서를 빌며 향을 피우지 않았다. 14번지 맞은편에 사는 최영희 할머니는 골목의 마지막으로 남은 이였다. 우리 집은 여기서 40년을 살았어. 애들이 자라는 걸 봤는데 그들이 죽었는데 내가 떠나면 무슨 낯으로 저들을 보겠나. 그녀는 사건 당일 김영수 할아버지 집에서 사체 냄새를 처음 맡았다. 그 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보았다. 매일 새벽 3시경 맞은편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용기를 내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 김영수 할아버지 집 부엌에서 불꽃이 어른거렸다. 여인이 허리를 숙여 화로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이웃이 달려왔지만 불도 그림자도 없었다. 다만 14번지에서 최영희 할머니 집 계단까지 이어진 제 자국이 있었다. 이웃은 떠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집했다. 귀신은 안 무서워. 무심한 사람만 무섭지. 하지만 그날 이후 잠이 편치 않았다. 꿈에서 지은이 문 앞 소나무 아래 서 있었다. 긴 머리가 얼굴을 덮고 검은고를 안았다. 뒤에는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셋은 말없이 눈을 부릅떠 그녀가 자는 방을 응시했다. 어느 밤 그녀는 셋과 밥을 먹는 꿈을 꿨다. 상에는 정갈한 칠첩반상이 놓였다. 고등어 조림, 된장국, 나물, 그날의 마지막 밥상과 똑같았다. 하지만 젓가락으로 생선을 집자 피 묻은 머리카락이 되었다. 된장국은 검은 거품을 뿜었고 밥그릇 한가운데 하얀 눈알이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다음 날 아침 부엌 문이 활짝 열렸다. 바닥에는 젖은 작은 발자국이 진흙과 함께 거꾸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
최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흰밥 한 그릇, 찬물 한 잔, 수건을 접어 현관에 놓았다. 난 나쁜 사람 아냐. 너희를 못 구했지만 잘못을 알아. 하지만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초겨울 오후, 그녀는 뒷마당에서 쓰러졌다. 조카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다. 극심한 불면, 불규칙한 심박분, 깨어난 그녀가 속삭였다. 누가 밤새 내 곁에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어. 조카는 망상이라 했지만 그날 밤 그는 박순자 할머니가 최영희 할머니의 머리를 빗으며 눈물을 흘리는 꿈을 꿨다. 그날 밤 누군가를 불렀다면 아침, 조카는 베개 위에 뭉텅이로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았다. 사흘 뒤 최영희 할머니는 향을 피우다 돌연사했다. 눈은 뜨고 입은 중얼거렸다. 지은아, 날 용서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아무도 정고를 넘기지 않고 절을 하고 급히 떠났다. 그녀가 죽은 후 최영희 할머니 집 부엌은 매일 새벽 3시 13분 불이 켜졌다. 아무도 살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본 이들도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손을 쓰지 않았어도 침묵이 죄의 일부였다. 원호는 죽이는 것뿐 아니라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었다. 소문은 멀리 퍼졌다. 14번지 근처는 누구도 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골목을 피했고 어른들은 길을 돌았다. 밤이면 검은 고 소리가 울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밥 식었어. 더 기다리지 마. 주민들의 압박에 당국은 전라도에서 유명한 퇴마사 김문경을 불렀다. 70에 가까운 그는 중부 지역에서 가장 강한 원혼을 풀어낸 이로 알려졌다. 흐린 오후 먹구름이 낮게 깔렸다. 김문경 스님이 도착하자마자 14번지 집을 바라보며 눈을 찌푸렸다.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원하는 새뿐이 아니야. 이곳엔 오래된 저주가 있어.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집 주위를 3번 돌며 쌀과 소금을 뿌리고 주문을 외웠다. 그런데 소금은 땅에 닿자마자 녹아버렸다. 마치 누가 손으로 쓸어간 듯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망령이 아니야. 결계 속 원혼이야. 무언가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그날 밤 그는 정문 앞 마당에 간소한 제단을 차렸다. 향 3그릇, 물 3잔,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 하나. 첫 향을 피울 때 불꽃이 거꾸로 타들어갔다. 3번째 향에 이르자 제단이 흔들렸다. 강한 바람이 친 듯했지만 공기는 고요했다. 집벽에 검은 손 그림자가 벽을 스치며 사라졌다. 향이 타고 나자 김문경 스님은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다. 영혼은 아직 묶여 있어. 업보가 갚이지 않았고 피가 씻기지 않았으며 영혼이 떠나지 못했소. 부적을 문틀에 붙이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다. 모두가 뚜렷이 들었다. 안에서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집은 봉인된 채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휙 불며 향재를 스님 쪽으로 날렸다. 종이 한 장이 집 안에서 날아나와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는 주웠다. 누런 학생 공책 종이. 보라색 잉크로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부모님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지 못했어. 눈물로 번진 글씨였다.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할 말이 남아 죽었소.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곡이 끊겼소. 그는 문틀에 부적 3장을 붙이고 해원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
부적들이 저절로 떨어져 음산하게 타올랐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죽어서도 기억되지 않는 건 편안한 죽음이 아니오. 그들은 진압이 아니라 귀 기울여 주길 원하오. 그날 밤 스님은 잠들지 않았다. 현관에 앉아 음침한 집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다. 더 이상 너희를 진압하지 않겠소. 하지만 살아있는 자 중 누가 이곳에 피의 빚을 졌는지 알려주시오. 새벽 3시 짧은 꿈에 빠졌다. 꿈속에서 빨간 한복을 입은 여인이 가방을 들고 정문에서 나왔다. 돌아보며 흐릿한 얼굴, 타는 숯 같은 붉은 눈, 입꼬리가 비틀리며 웃었다. 그놈만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스님은 땀에 젖어 깨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또 있어. 불을 붙인 자가 아직 살아있어. 그는 불길한 꿈에도 부산을 떠나지 않았다. 원안의 소용돌이에 끌려들었음을 느꼈다. 진실이 피해자 가족의 모순된 과거에 숨겨져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강민 중위를 만났다. 설득 끝에 강민은 사건 파일을 열었다. 오래 묵혀뒀던 기록이 나왔다. 김지은과 그녀의 절친에서 적으로 변한 이소연의 관계. 소연은 지은보다 3살 많았고 소규모 부동산 거래를 하다 지역에서 큰손이 되었다. 둘은 강변 땅을 공동 투자했지만 소연이 몰래 서류를 조작해 지은을 배제했다. 지은은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했고 큰 싸움 후 연락이 끊겼다. 이후 소연은 모든 관계에서 사라졌다. 몇은 지은이 죽기 몇 달 전. 소연이 빨간 한복을 입고 열나번지 앞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다고 했다. 2012년 소환 당시 소연은 대충 답하고 넘어갔다. 사건은 민혁으로 결론 났고 소연은 무혐의였다. 하지만 민혁이 살인 직전 받은 익명 계좌 송금은 추적되지 않았다. 김문경 스님이 빨간 한복의 여인을 언급하자 강민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민혁과 연락했던 오래된 전화번호를 뒤졌다. 소연의 번호와 일치했다. 그녀는 2년 전 실종되었다.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 퀸프 지역의 낡은 하숙집 주민들은 소연이 조용히 살았다고 했다. 매일 밤 문을 잠그고 향을 피웠으며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한 노파가 말했다. 소연 방에서 칼을 빌리러 갔을 때 책상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안에 반쯤 탄 사진 3장이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 끔찍한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 사진이었어요. 스님은 침묵하며 말했다. 그녀는 벗어날 수 없소. 원하는 피를 따르고 업보는 영혼을 쫓소. 그는 소연이 살던 하숙방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먼지로 뒤덮였다. 들어서자마자 끊어진 향 냄새가 진하게 났다. 벽에는 갈색으로 변한 마른 피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난 안 죽였어. 겁만 주려 했어. 몰랐어. 구석에는 빨간 한복이 베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누가 아직 잠드는 듯. 그날 밤 김문경 스님은 꿈에서 끝없는 들판에 서 있었다. 이소연이 나타났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눈은 새카매 창백한 피부로 무릎 꿇었다. 겁만 주라고 했을 뿐이야. 몰랐어. 다 죽일 줄은. 그녀가 흐느꼈다. 뒤에는 김지은이 서 있었다. 피도 공포도 없이 옛 친구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홍수처럼 얼어붙은 눈빛. 언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다음 생에서 기다릴게. 꿈이 깨지며 스님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주인이 다급히 말했다. 밤새 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 방은 2년째 비어 있었는데 스님은 말없이 손을 모아 염불을 했다. 그는 알았다. 소연이 살아있든 죽었든 원혼의 결계 속 한 고리가 되었다. 끊을 수 없는 업보의 사슬. 더 무서운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이의 존재였다. 14번지 집에서 비극 전 이미 그곳에 있었던 아이. 석 달 뒤 은밀한 조사를 거쳐 스님은 다시 14번지로 돌아왔다. 마음의 짐은 풀리지 않았다. 모든 진압의식은 튕겨나갔고 음계와의 연결은 누군가 목을 조르듯 불안정했다. 마지막 고리가 남아있었다. 운명이 스님을 이끌었다. 옆 마을에 사는 15살 민수에게로. 민수는 지은의 숨겨진 아들로 어머니와 조부모와 잠시 살다 불안정한 가정 사정으로 외조모에게 맡겨졌다. 학살 전 지은은 민수를 불러 함께 지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에서 잠을 자며 모든 걸 목격했다. 너무 충격받고 너무 작고 너무 무서워 2년간 말을 잃었다. 외조모는 과거를 숨기고 민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이름을 바꿨다. 애가 약해서 멍해진 거야.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밤의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피투성이로 쓰러진 침대. 눈을 부릅뜬 채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외조부. 외조모의 떨리는 손이 자신을 향했지만 그는 입을 틀어막고 탁자 밑에 숨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성장하며 민수는 침묵에 집착했다. 어둠 속에만 있고 말 대신 글을 썼다. 10살 때부터 집을 그렸다. 창가에 얼굴 없는 검은 그림자, 셋. 해마다 그림은 더 선명하고 기묘해졌다. 매년 음력 12월 23일 새벽 3시 13분 민수는 벌떡 일어나 떨며 바닥을 긁었다. 몽유병 속에서 울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김문경 스님이 해원 부적을 들고 민수의 집에 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민수가 스님을 보고 달려와 끌어안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무도 못 구했어요. 3살 아이 같은 목소리로 눈물이 쏟아졌다. 그 후 민수는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지은이 검은고를 연주하며 미소 짓고 조부모가 노을 속 채소 바구니 옆에 앉아있는 평온한 장면. 피도 공포도 없었다. 그림을 완성한 민수는 어머니 제단 앞에서 그림을 태우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조부모님, 편히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날 밤 5년 만에 민수는 아침까지 푹 잤다. 학살 이후 처음으로 14번지에서 검은고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옆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매일 밤 나타나 지나가는 이에게 물었다. 내 아들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림을 태우고 기도한 후 민수는 어린 시절 내내 짓눌렀던 그림자에서 벗어난 줄 알았다. 다시 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삶에 적응했다. 하지만 잠시뿐 기묘한 꿈이 돌아왔다. 교실에 앉아있지만 친구들은 얼굴이 없었다. 낡은 교복, 긴 머리가 책상을 덮고 손은 창백하고 손톱은 푸르스름했다. 강단의 선생이 등을 돌리고 있었다. 천천히 돌아선 얼굴은 지은이었다.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한쪽 머리가 뭉개지고 눈은 피로 가득. 검은 입이 열렸다. 넌 엄마를 버렸어. 민수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이상하게도 눈에서 피가 맺혔다. 상처는 없었다. 그 후 민수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말을 했다. 엄마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비 소리를 들으며 검은고를 탔죠.
외조모는 된장국에 소금을 덜 넣었어요. 싫었지만 할머니 기쁘라고 먹었죠. 그날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들 살았을 거예요. 가족은 당황했다. 15살, 오랜 침묵을 지켰던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다. 외조모는 조용히 지은의 오래된 비단 손수건을 꺼냈다. 민수가 손수건을 쥐자 울며 말했다. 이건 엄마 냄새예요. 아니, 내 냄새야. 김문경 스님이 다시 불렸다. 민수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영혼의 일부가 떠나지 않았소. 더 무서운 건 떠나길 원치 않소. 그는 간단한 초혼 의식을 준비했다. 김문경 스님은 꿈속에서 끝없는 들판에 서 있었다. 이소연이 나타났다. 흐트러진 머리, 새카만 눈, 창백한 피부로 무릎 꿇었다. 겁만 주라고 했어. 몰랐어. 다 죽일 줄은. 그녀가 흐느꼈다. 뒤에는 김지은이 서 있었다. 피도 공포도 없이 옛 친구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홍수처럼 얼어붙은 눈빛. 언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다음 생에서 기다릴게. 꿈이 깨지며 스님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주인이 다급히 말했다. 밤새 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 방은 2년째 비어 있었는데 스님은 말없이 손을 모아 염불을 했다. 그는 알았다. 소연이 살아있든 죽었든 원혼의 결계 속 한 고리가 되었다. 끊을 수 없는 업보의 사슬. 더 무서운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이의 존재였다. 14번지 집에서 비극 전 이미 그곳에 있었던 아이. 석 달 뒤 은밀한 조사를 거쳐 스님은 다시 14번지로 돌아왔다. 마음의 짐은 풀리지 않았다. 모든 진압의식은 튕겨나갔고 음계와의 연결은 누군가 목을 조르듯 불안정했다. 마지막 고리가 남아있었다. 운명이 스님을 이끌었다. 옆 마을에 사는 15살 민수에게로. 민수는 지은의 숨겨진 아들로 어머니와 조부모와 잠시 살다 불안정한 가정 사정으로 외조모에게 맡겨졌다. 학살 전 지은은 민수를 불러 함께 지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에서 잠을 자며 모든 걸 목격했다. 너무 충격받고 너무 작고 너무 무서워 2년간 말을 잃었다. 외조모는 과거를 숨기고 민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이름을 바꿨다. 애가 약해서 멍해진 거야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밤의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피투성이로 쓰러진 침대. 눈을 부릅뜬 채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외조부. 외조모의 떨리는 손이 자신을 향했지만 그는 입을 틀어막고 탁자 밑에 숨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성장하며 민수는 침묵에 집착했다. 어둠 속에만 있고 말 대신 글을 썼다. 10살 때부터 집을 그렸다. 창가에 얼굴 없는 검은 그림자 셋. 해마다 그림은 더 선명하고 기묘해졌다. 매년 음력 12월 23일 새벽 3시 13분 민수는 벌떡 일어나 떨며 바닥을 긁었다. 몽유병 속에서 울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김문경 스님이 해원 부적을 들고 민수의 집에 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민수가 스님을 보고 달려와 끌어안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무도 못 구했어요. 3살 아이 같은 목소리로 눈물이 쏟아졌다. 그 후 민수는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지은이 검은고를 연주하며 미소 짓고 조부모가 노을 속 채소 바구니 옆에 앉아있는 평온한 장면. 피도 공포도 없었다. 그림을 완성한 민수는 어머니 제단 앞에서 그림을 태우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조부모님, 편히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날 밤 5년 만에 민수는 아침까지 푹 잤다. 학살 이후 처음으로 14번지에서 검은고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옆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매일 밤 나타나 지나가는 이에게 물었다. 내 아들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림을 태우고 기도한 후. 민수는 어린 시절 내내 짓눌렀던 그림자에서 벗어난 줄 알았다. 다시 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삶에 적응했다. 하지만 잠시뿐 기묘한 꿈이 돌아왔다. 교실에 앉아 있지만 친구들은 얼굴이 없었다. 낡은 교복, 긴 머리가 책상을 덮고 손은 창백하고 손톱은 푸르스름했다. 강단의 선생이 등을 돌리고 있었다. 천천히 돌아선 얼굴은 지은이었다.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한쪽 머리가 뭉개지고 눈은 피로 가득, 검은 입이 열렸다. 넌 엄마를 버렸어. 민수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이상하게도 눈에서 피가 맺혔다. 상처는 없었다. 그 후 민수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말을 했다. 엄마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비 소리를 들으며 검은고를 탔죠. 외조모는 된장국에 소금을 덜 넣었어요. 싫었지만 할머니 기쁘라고 먹었죠. 그날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들 살았을 거예요. 가족은 당황했다. 15살, 오랜 침묵을 지켰던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다. 외조모는 조용히 지은의 오래된 비단 손수건을 꺼냈다. 민수가 손수건을 쥐자울며 말했다. 이건 엄마 냄새예요. 아니, 내 냄새야. 김문경 스님이 다시 불렸다. 민수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영혼의 일부가 떠나지 않았소. 더 무서운 건 떠나길 원치 않소. 그는 간단한 초원 의식을 시작했다. 의식 중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민수는 창문이 닫힌 방으로 들어갔다. 촛불이 꺼지고 향이 붉게 타올랐다. 민수가 주문 중에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여인의 깊은 원한이 담긴 눈빛. 목소리가 낮고 쉰 듯했다. 내가 가면 누가 내 아들을 돌봐. 스님은 알았다. 지은이 완전히 빙의한 건 아니지만 고통 속에 떠난 그녀의 영혼 일부가 아들 안에 숨어들었다. 부활이 아니라 모성애로 머물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한숨 지었다. 어미의 혼이 아들 몸을 떠나지 않으면 둘 다 망가질 거요. 영혼이 산자의 정기를 빨아들이고 아이는 영원히 어미의 그림자가 될 거요. 가족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수, 아니 지은의 영혼은 미소 지었다. 이 몸으로라도 매일 밤 아들을 안을 수 있어. 의식 후 민수는 기묘하게도 평온해졌다. 그는 검은고를 연주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어? 라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꿈에서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밤이면 민수는 외조모 품에서 얌전히 잤다. 하지만 외조모는 알았다. 때로 그 눈빛은 민수가 아니었다. 몇 세대를 산 듯 깊은 눈, 가느다란 손이 떨며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으려 했다. 어느 밤 외조모가 잠든 사이 민수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무의식 중에 나갔다. 초승달이 차가운 빛을 뿌렸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작은 그림자와 큰 그림자가 겹쳤다. 그는 지은이 옛 연인과 만났던 낡은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바람이 불었다. 평범한 바람이 아닌 무지의 냉기를 품은 음풍이었다. 허공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지은아, 네가 진 빛 아직 갚지 않았어. 멀리서 새 그림자가 나타났다. 김영수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지은.
그녀의 몸은 부서지고 얼굴은 피로 얼룩져 검은 피가 입에서 흘렀다. 아직 갈 수 없지. 민수 때문이지. 김영수가 안개처럼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 몸을 빌린 지은이 대답했다. 민수가 있으니까요. 박순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엄이란 붙잡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자기 삶을 살도록 놓아주는 거야. 그 순간 허공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렸다.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따뜻함이 아닌 생과 사 사이에 갇힌 영혼의 빛이었다. 그 안에서 빨간 한복의 여인 이소연이 나타났다. 영원히 초생하지 못한 영혼. 하얀 눈, 땅을 스치는 긴 머리, 뱀 같은 목소리. 지은아, 나와 함께 가. 내가 널 죽였으니 나를 따라야 해. 지은은 민수의 몸에서 떨었다. 옆 마을 집에서 자는 아들을 보았다. 임의 땀, 비단 손수건을 쥔 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민수의 눈꺼풀을 통해 떨어졌다. 너 따라가지 않아. 억울하게 죽었지만 증오를 더 키우지 않아. 소연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김영수가 딸 앞을 막으며 손을 들었다. 하얀 연기가 치솟아 오한과 아들의 연결을 끊었다. 소연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람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마을 끝 대나무 숲에서 긴 메아리가 울렸다. 문이 닫혔다. 지은은 부모를 돌아보았다. 눈은 더 이상 피로 붉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다. 가족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가지만 민수 마음에 작은 빛을 남길게요. 검은고 소리, 노래, 모성애로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순자가 미소 지었다. 셋은 얇은 안개 속으로 녹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듯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다. 꿈도 땀도 없었다. 현관에 앉아 외조모의 머리를 빗으며 말했다. 어젯밤 엄마가 왔어요. 날 안아줬지만 이번엔 떠났어요. 그는 하늘을 보며 햇살을 받았다. 할머니, 저한테 검은고 가르쳐 주세요. 외조모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의 영혼이 떠난 후 14번지의 원한이 연기처럼 흩어질 줄 알았다. 며칠 밤 동네는 검은고 소리, 울음, 2층의 깜빡이는 불빛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음력 정월, 근처 건설 인부 오대성이 레번지 뒷마당을 정리하러 갔다. 최종 해원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땅을 파다 삽이 단단한 물체에 걸렸다. 백묵이라 생각했지만 파낸 건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오대성이 비명을 질렀다. 마을이 몰려들었고 당국이 출동했다. 추가 발굴로 3구의 해골이 더 나왔다. 웅크린 자세. 이를 악물고 손톱이 땅을 파고 있었다. 산채로 묻힌 듯 법의학은 40년 이상 된 뼈로 결론지었다. 신원은 알 수 없었다. 이상한 건 의식 없이 그냥 땅에 버려진 듯 관도, 수위도 없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90에 가까운 류노파, 인근 오래된 사당 근처에 사는 이가 한숨 지으며 말했다. 또 그거야. 피로 물든 땅. 자세히 묻자. 그녀는 잊힌 이야기를 꺼냈다. 1982년 그 땅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쌀가게 주인 부부, 아들, 손자가 하룻밤 사이 몰살당했다. 범인은 미궁, 마을은 며느리, 소수민족 출신 여인을 마녀로 몰아 쫓아냈다. 그날 밤 가족이 죽고 그녀는 사라졌다. 전쟁 직후라 아무도 깊이 파헤치지 않았다. 땅은 20년간 황폐했고 김영수가 집을 지었다. 아무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잊고 싶었다. 하지만 땅은 잊지 않았다. 피는 녹지 않았다.
억울한 영혼은 초생하지 못하고 용맥에 스며들어 원한의 땅이 되었다. 그곳에 발 디딘 이는 살업을 짓기 쉬웠다. 김문경 스님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현장으로 달려가 마당에 맑은 물 3그릇을 놓고 쑥 향을 피워 음기 흐름을 살폈다. 결과는 숨막혔다. 원하는 새 죽음만이 아니야. 이 집은 2번 피로 물들었어. 82년, 그리고 2012년, 피가 같은 자리에서 살기가 같은 날에 겹쳤어. 젊은 경찰이 물었다. 최근 살인은 이 땅이 유도한 겁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유도가 아니야. 땅은 단지 악이 더 쉽게 타오르게 했을 뿐. 나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들어서면 마른 장작이 불을 만난 꼴이오. 그는 새로 짓거나 팔거나 거주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새 영혼을 위한 작은 사당을 세우라고 했다. 이름 없는 옛 망령들을 위한 해원의식도 필요했다. 발굴에 참여한 이는 그날 밤 꿈을 꿨다. 화려한 전통 치마를 입은 여인, 붉은 눈, 피투성이 신생아를 안고 레번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를 보며 피로 가득한 입으로 웃었다. 다음 날 그의 2다리에 이상한 붉은 반점이 생겼다. 아직도 낫지 않았다. 질문이 남았다. 땅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서로를 죽였다면 진짜 첫 피해자는 누구인가? 14번지 마당에서 긴 해원의식을 마친 후 김문경 스님은 홀로 마을 사당으로 갔다. 부산 근처 족보와 고문서를 보관한 곳이었다. 사당직이 백발의 노인 허 노인을 만났다. 1982년 사건을 묻자 그는 긴 침묵 끝에 낡은 목재 상자에서 누런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혔다. 허문석 가문 제사 기록, 음력 12월, 술시, 원으로 표시된 이름 하나. 미아, 허씨 집안의 며느리, 태족 출신, 마귀 들린 혐의. 스님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미아라는 이름은 어딘가 모르게 낯익으면서도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학살 후 실종됐소. 김문경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사당직이 허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그녀가 마당에 서 있는 걸 봤소. 옷에 피가 묻고 죽은 아기를 안은 채 1시간 넘게 웃더니 사라졌소. 추적한 이는 없었소. 허노인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때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았소. 그녀를 살아있는 영혼이라 두려워했지. 스님은 조심스레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눈이 멈췄다. 흐릿한 잉크로 1983년 기록. 한 남자가 미아의 2번째 남편이라며 무덤을 찾으러 왔소. 1살쯤 된 여아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지은이었소. 스님은 벌떡 일어났다. 김지은 목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2012년 비극으로 죽은 김지은. 아들 민수에 깃든 영혼은 저주받은 여인 미아의 혈통이었다. 1982년 묻힌 원한의 피가 2012년까지 흘러 비극을 반복했다. 끊을 수 없는 업보의 고리, 같은 시각. 옛 이웃 최해 노파가 불려왔다. 수첩에서 찾은 미아의 빛바랜 사진을 보자 그녀는 몸을 떨었다. 하늘, 이 눈빛 지은이 얼굴에서 똑같이 봤소. 그녀는 멍하니 말했다. 지은이 살아있을 때 어머니 사진이 왜 없냐고 자주 물었지. 이제야 알겠소. 아무도 그녀 어머니와 관련된 걸 간직하려 하지 않았소. 스님이 침묵했다. 지은은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오. 운명이 그녀를 옛 피의 길로 밀었소. 한 방울의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후손 모두가 갚아야 하오. 그날 밤
민혁이 갇혔던 하숙집 7호실에서 순찰 중인 경비원이 자장가를 들었다. 문은 봉인된 상태였다. 손전등을 비췄지만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순간 2층 창문 밖에 전통 치마를 입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긴 머리가 얼굴을 덮고 입이 속삭였다. 내 아기, 이 꿈에서 편히 자. 내일 모레 커서 업을 갚아라. 노래는 바람에 흩어졌고 창문에는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작은 손자국이 남았다. 옛 기록을 대조한 후 스님은 미아의 고향 베트남 라오스 국경 근처 외진 태종 마을로 갔다. 미아의 이름을 꺼내자 늙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맹인 노파텐 할머니가 나타나자 모두가 길을 비켰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첫마디의 스님은 소름이 끄였다. 미아는 혼이 갈라진 자의 딸이요. 혼갈락이 스님이 물었다. 텐 할머니는 설명했다. 태족의 옛 주술이요. 불길한 달, 불길한 시각에 태어난 아이는 망령을 피하려 혼의 일부를 떼어 나무에 봉인하오. 잘못하면 그 아이는 업을 지니오. 스님은 몸이 굳었다. 그는 그림자 주술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이의 정기를 악령에게 숨기는 고대 의식. 하지만 혼갈라기는 처음이었다. 텐 할머니가 이어갔다. 미아의 어머니는 절시 주애씨에 태어나 혼을 갈라 살아남았소. 하지만 떼어낸 혼이 너무 강해 잠들지 않았소. 혈육을 찾아 다시 살고자 했소. 그녀는 스님을 보며 물었다. 김지은이 음력 12월 13일 술시에 태어났다는 걸 아시오. 그녀 어머니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한 시엔이요.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한 봉인된 혼은 미에게서 지은에게로 태어날 때부터 스며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피는 피를 알아보고 원하는 피를 따라갔다. 스님은 부산으로 돌아왔다. 민수의 외조모 집에 들렀다. 민수는 평온히 자고 있었다. 하지만 벽에 비친 그림자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긴 머리, 여인의 형상. 스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거울을 꺼내 민수 뒤를 비췄다. 순간 지은이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눈은 원한이 없었지만 깊고 지쳤다. 아직 떠나고 싶지 않소. 풀어야 할 게 남았소. 그날 밤 스님은 조용히 의식을 준비했다. 초혼이 아닌 혼 되돌리기 의식이었다. 갈라진 혼을 뿌리로 돌려보내는 고대 의식. 세 번째 향을 피우자 불이 꺼졌다. 집이 가볍게 흔들렸다. 작은 방에서 검은고 소리가 울렸다. 민수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곡을 무의식 중에 완벽히 연주했다. 곡이 끝나자 민수가 눈을 떴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했어요. 꿈에서 낯선 목소리가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고. 엄마 목소리 같아도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건 엄마도 할머니도 누구도 아닌 옛날 갈라진 그림자 혼이에요. 두 세대를 살아남은 그것이 새 몸을 찾아 잠들려 해요. 음력 정월 7일 밤.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민수 외조모 집은 문을 잠갔다. 하지만 마당에서 바람이 휘몰아쳤다. 발자국 없이 누군가 집 주위를 맴도는 듯했다. 민수 방에서 지은의 재단 위기름 등잔이 한 방울 떨어뜨렸다. 불이 펑 소리를 내며 치솟았다. 외조모가 깨어나 불안에 떨며 민수 곁으로 갔다. 민수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가 날 불러. 외조모가 흔들어 깨웠지만 민수는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뼈로 가득한 들판에 서 있었다.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는 새하얀 공간. 어머니가 즐겨 연주하던 검은고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멀리서 달콤하고 나직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어디 있니 어머니한테. 와, 민수는 떨었다. 엄마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속삭였다. 여기 있어. 와서 엄마가 안아줄게. 민수가 손을 뻗고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뼈 사이에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진짜 지은이었다. 눈빛은 다급하고 두려웠다. 대답하지 마. 부르지 마. 그건 내가 아니야. 민수는 멈췄다. 어머니 뒤로 지은과 똑같은 여인이 드러났다. 긴 머리가 얼굴을 덮고 발은 땅에 닿지 않았다. 하얀 눈, 검게 멍든 피부,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웃었다. 지은이 말했다. 저건 내 외조모에게서 갈라진 혼이야. 기억도 감정도 없는 증오뿐이야. 민수는 뒷걸음쳤다. 그림자 혼이 얼굴 앞까지 날아왔다. 숨결은 얼음처럼 차갑고 무덤 흙처럼 축축한 냄새였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죽었어. 대답 안 했지. 이기적인 놈, 날 사라지게 하지 마. 민수는 혼란 속에서 울었다. 어머니가 어깨를 감싸고 다른 어머니가 애타게 불렀다. 누가 진짜인가 순간 민수는 눈을 감았다. 나는 나야. 둘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는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그림자혼이 밤을 찢는 비명을 질렀다. 하얀 공간이 거울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은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며 미소 지었다. 연기처럼 가볍게 사라졌다. 민수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등은 땀에 젖고 손은 비단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외조모가 떨며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민수는 한숨 지으며 말했다. 제 이름이 김민수라고. 끝내기 위해 사는 거지. 다시 시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당에서 바람이 멈췄다. 문 앞 나무는 마른 가지를 떨어뜨렸다. 고요히. 그날 밤 1982년 이후 처음으로 14번지에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 앞 낡은 나무 간판에는 누가 썼는지 하얀 분필로 한 줄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사람들이 죽었지만 산자들이 용서했소. 10년이 흘렀다. 민수는 성인이었다. 마른 체격, 눈빛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품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자의 눈.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며 외상 후 장애와 영적 치유에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가 손을 어깨에 얹으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다. 어디를 가든 민수는 14번지를 잊지 않았다. 어머니, 조부모를 앗아가고 그의 영혼 일부를 만든 곳. 25세. 외조모가 세상을 떠났다. 임종 전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 재단에 향을 피워라. 그 집이 황폐해도 가서 피워야 한다. 민수는 10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다. 14번지는 사라졌다. 당국이 허물고 갈라진 시멘트와 잡초만 남았다. 낡은 나무 간판은 여전히 있었다. 분필 글씨는 빛바랬지만 읽혔다. 산자들이 용서했소. 그는 바닥에 향 3개를 놓고 불을 붙였다. 조용히, 주문 없이, 말 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른 풀과 향 냄새가 목구멍으로 스며들었다. 갑자기 희미한 검은고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가만히 섰다.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마당 끝에 서 있었다. 10년 전에 지은 긴 머리, 흰 한복, 온화하고 슬픈 얼굴. 잘 살았니,
엄마의 빚을 갚으려 살았지만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지은이 미소 지었다. 고통 없는 미소였다. 뒤로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나타나 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석양 속에서 바람에 녹아 세상 먼지에 닿지 않은 듯 사라졌다. 검은고 소리가 멈췄다. 돌아오는 길. 민수는 옛 버스 정류장에 멈췄다. 과거 흰 한복 여인이 아들을 찾던 곳. 이제는 작은 카페였다. 구석에 빛바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다. 사진 아래 떨리는 글씨로 적혔다. 누구도 두세 개 사이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 민수는 카페를 나와 황혼 속을 걸었다. 더 이상 꿈에서 이름을 부르는 이는 없었다. 피도, 원한도, 음풍에 열리는 문도 없었다. 남은 건 생존자 한 명, 기억하는 자,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뿐이었다.